자, 그러면 이제 이 사무소 명칭입니다. 원래 이제 사무소에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분사무소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요게 이제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게시무와 사무소 명칭에서 요게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는 개업공에서는 사무소 명칭에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표시되어야 되고, 또한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는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회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먼저 개업공에서는 사무소 명칭으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공인인증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개업공회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 개업공회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또한 개업공회사가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3가지 중개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회사의 성명, 요거 3개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회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개업공회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회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가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회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1. 그러면 왜 이렇게 처벌 규정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있느냐?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회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3-3이니까 가기 바로 전 단계니까 한 단계 낮은 1-1로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개업공회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이미 등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인 경우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사무소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가 대표자의 성명 이렇게 해갖고 이제 틀린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서명 날인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나 보면은, 공인인증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고, 28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1에 처한다. 그러니까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1,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전 단계니까 한 단계 낮은 1-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증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당연히 철거를 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이렇게 하면은 누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책임자가 나오면 동그라미, 대표자가 나오면 X.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분사무소니까 책임자의 성명.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28회 시험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에서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5개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다지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28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27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27회 시험에서는 개업공에서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맞는 지문이 나오니까 28회 출제요는 개업공에서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틀린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8회 출제요는 분명히 27회 시험에 나왔던 거 요거를 참고로 해갖고 이렇게 지문을 만들었겠죠. 그러지 않고 그냥 창조를 해냈으면 이 룰 자체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문이 똑같이 나오고 뒤에 있다 없다 이것만 바꿔서 이 그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8회 출제는 분명히 27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를 알고서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는 비슷하게 그런데 똑같지는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예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 취소서에 해당된다. 개설등록 취소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전에 살펴본 요 내용 그대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 요만큼 알아두면 그냥 여기서 한 문제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40문제를 한 문제 이렇게 해갖고 확보해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40문제 쉽게 다 맞출 수 있겠죠. 물론 한두 문제는 이게 빗나갈 수 있지만은 요 40문제는 이렇게 해갖고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및 실무는 요만큼 공부하고 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게 되는데 이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맞추려면 하루 종일 공부하면 한 문제 맞춥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법령 및 실무는 요만큼 공부하면은 여기서 매 시험마다 확실하게 한 문제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되는 데서 일단 점수를 올려놔야 다른 과목 문제를 풀 때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이 특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이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이라는 용어는 일상용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예사를 지정해서 오직 그 개업공예사의 중개에 있으면 거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정, 이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의뢰인과 개업공예사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개업공예사는 총 몇 가지? 4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된다. 몇 년? 3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서 문제가 나올 때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이 바로 유효기간은 지문입니다. 전속중개기 유효기간은 몇 월?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단 개업공예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과 개업공예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기 유효기간을 5개월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개월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3개월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속중개기 유효기간, 이게 이제 매 시험마다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예사는 7일 이내에 중개상물을 부동산거래 종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해놓고 단서 규정이 있게 되는데, 단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에서 개업공예사의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전속중개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정보 공개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항상
이 정보 공개 의무, 여기서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 여기서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온다. 7일 이내 중개상물을 부동산거래 종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만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틀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이 기출문제 이것만 잘 이렇게 이 포인트를 맞춰서 분석하면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나오는 파트, 이 파트는 정확하게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방문각에서만 20년 동안 이 법령 및 실무를 강의했습니다. 다른 과목 강의하지 않고 20년 동안 법령 및 실무만 강의를 한 겁니다.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는 이번 시험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자나깨나는 아니고 잘 때는 편하게 자고 강의할 때 항상 이번 시험에는 뭐가 문제가 나올까 여기다 이제 이 초점을 맞춰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럼 뭐가 나올까 이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은 그 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이 통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 통계대로 이번 시험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개중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말장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번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이거를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강의를 듣는 거는 쉽게 공부하고 조금 공부하고 점수는 잘 나와서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통계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던 출제가 됐던 이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개가 맞습니다. 이 통계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안 맞았던 시험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옛날에 15회 시험입니다. 15회 시험은 이 룰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회 시험 끝나고서 전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학원 강의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15-1 추가 시험으로 봐갖고 이제 구제가 돼서 다행이지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이 통계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룰에 맞춰서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상물을 부동산거래 종망에 공개하는 데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공개를 해야 되냐. 공개사항은 총 7가지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7가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다 외워야 되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하죠.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면 대개 시키는 대로 할게. 이거를 선택하시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안 외워도 된다죠. 안 외워도 되는데 몇 가지? 2가지는 알아둬야 된다. 단서 규정 2가지입니다. 단, 권리제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2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요 2가지에서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거에서는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등자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엉뚱한 거 잘못 첨가시키면은 이거는 오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에요. 등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엉뚱한 걸 첨가시켜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게 잘못 첨가시키면은 이거는 오류가 되는 거죠. 출제위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2개만 울고 먹는 거죠. 권리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강의가 엄청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어렵다고 얘기할까? 이거를 제가 스스로 반성도 할 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갖고
다른 강사가 강의하는 이 방식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강사가 강의할 때는 이걸 어떻게 강의하냐면 이거를 한 글자씩 쭉 따줍니다. 한 글자씩을 쭉 따줘갖고 이거를 외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외울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외우십시오 하면은 간단하게 끝난 것 같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쉬운 것 같지만 이거 다 외우려면은 머리 뽀개지죠? 이게 한 번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러면 또 외워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또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임박해질수록 이게 외워야 되는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임박해질수록 점점 법령 및 실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 근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글자씩 외우십시오.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쟤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이게 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하면은 처음에 듣기는 어려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안 외워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은 법령 및 실무가 가장 쉬운 과목이 되고 시험을 보더라도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답은 전부 다 요거 2개에서 나오는데 권리제의 인적사항은 공개만 한데 이게 지금까지 7번 내지 8번 정도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차용의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한 번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문은 나오되 포인트가 되지 않게끔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할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이게 이제 26개 시험에 나온 건데 공개에 해당하는 사항, 벽면 및 도배 상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제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에 관한 정보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죠. 그 다음에 공개해야 되고 그러면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기억, 디귿, 리을.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권리제의 인적사항은 공개만 안 된다. 이것만 딱 하나 알아두면은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공개사항 7가지를 전부 다 외워야지만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29회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를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확인 설명사항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사항하고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 9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죠. 그래서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안 외우고 이 2가지만 잘 알아두십시오. 이 말을 할 때까지는 저도 온갖 기출문제들 다 분석하고 앞으로 이거 2가지 외에 다른 거를 문제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든가 모든 거 감안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중에 보면은 그 전에 학원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모든 강의는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할 때 주변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가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집에서 이제 공부하긴 뭐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독서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은 우리 학원에 다닌 사람이고 B학원은 다른 학원 다닌 사람이고 C학원은 다른 학원 다닌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휴게실 같은 데서 쉬는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만나갖고 이제 너는 어떻게 공부했니? 나는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저한테 강의를 들은 A라는 사람은
공개사항 안 외웠고 확인설명사항도 안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사항과 확인설명사항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B와 C라는 사람이 다른 학원 다니는 사람이 난리를 친 겁니다. 야, 그렇게 공부해갖고 이거 어떻게 시험을 붙냐?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외우니까 이렇게 해서 외워라. 그래서 공개사항 한 글자씩 단 거, 확인설명사항 한 글자씩 단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점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황당하죠. 자기는 안 외웠는데 이제 와서 이거 외우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다른 학원 다니는 언니들이 이거를 전부 다 외워야 된다고 요거를 한 글자씩 단 거를 전부 다 저한테 주는데 이거를 외워야 되는 겁니까? 외워야 되는 거면 지금이라도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와서 외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대로 그대로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대로 공부해서 공부한 대로 가서 시험을 보면은 여기서 A가 점수가 훨씬 잘 나옵니다. 어른들이 너무 욕심을 내갖고 이 한 글자씩 쭉 따서 외우면 이거 다 외워서 다 처리가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글자씩 이게 딱딱 외운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의미하는 뜻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공부량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외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니까는 강의가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은 안 외워도 되니까, 안 외우고 그냥 문제를 읽고서 정답이 콕 찍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만 빼고,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딱 찍히니까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령 및 실무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면서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한 글자씩 따는 부분도 저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절대적 취소세와 상대적 취소세, 이거는 한 글자씩 따서 외우라고 하면서 강의 시간에도 주기장창해져. 사부, 결의 이렇게 하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그냥 한 번씩 따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외워질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을 시킵니다. 그 외에는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령 및 실무 강사들이 이거를 한 글자씩 따서 쭉 이렇게 외울 수 있게 해주는 게 강사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령 및 실무는 이렇게 외워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이 외우지 않고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울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과목 공부해서 점수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우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자격 취소에서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자격 정지에서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두 개를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전부 다 이 도표 안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도표 안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분권자는 둘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둘 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하고, 등록관청이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자격 취소는 등록관청이 관여하지 않는데 자격 정지에서만 등록관청이 관여를 합니다. 등록관청에서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나 소속공인사가 있을 때 이를 시도의사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통보하죠.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는
자격정지 처분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직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직은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분 대상자는 자격 취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해당되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 소속공인회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유는 자격 취소 사유는 1, 2, 3 이렇게 하는데 이게 1, 2, 3 이 얘기는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 자격증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뺏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대여가 되겠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자격증을 줬더니 자격증을 양도대여했다? 이게 당연히 자격증 뺏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소속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격증 뺏어야 되겠죠. 지금 대부분 운전면허증 갖고 계실 텐데 운전하시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정지 기간 중에 씩씩하게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면허 취소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했다. 한 단계 높아져서 당연히 자격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오직 이 법에 위반하여 오직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처분 사유는 소속공인에서는 이중거래 금지 하고 기준월이 6월이고 인장거래 확인하라 기준월 3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외우는 방식이고 그러면 외우지 않고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느냐. 자격 정지는 이거는 소속공인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속공인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소속공인사한테 자격 정지 처분을 규정을 하느냐. 소속공인사는 이제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자격 정지가 되는 겁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 의무 이행해서 확인설명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니까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인장 사용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에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중 소속하면 안 되고 금지행하면 안 되죠. 이게 전부 다 자격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소속공인에서는 자기 자격증을 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소속공인사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시킨 거는 소속공인사 시킨 게 아니라 개업공인사 사장님한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공인사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사가 제재를 받는 거지 소속공인사가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소속공인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속공인에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보관해야 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교부하고 보관하는 거 역시 개업공인사 사장님이 하는 거지 소속공인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속공인사가 위반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는 게 이게 지문이 나왔을 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어떻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소속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때 자격정지 처분서에 해당 이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X가 되는 거죠. 교부하는 거는 이거는 개업공인사 사장님이 하는 거지 소속공인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외웠으면 거래계약서 자격정지 오케이 동그라미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문제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출제위원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한 글자씩 따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듯한 이런 지문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거 좋아하시지 말고 또 한 글자씩 따서 이게 쭉 외웠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외우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게 이게 현명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에서 자격 취소는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 정지는 뺏기는 게 아니니까 자격증 반납 안 하는 거죠. 보고에서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격 정지는 보고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세에 해당되는 기간이 자격 취소는 3년, 자격 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세에 해당이 됩니다. 사전 절차가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청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의견 제출권은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내용 갖고 요게 도표로 다 이렇게 딱 정리했지만 이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 전체 답니다. 그래서 요 도표에서 매 시험마다 최소한 한 문제, 어떤 때는 이 대부분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문제면 이거는 시험 문제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공인사 자격정지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격정지처분세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했다? 자격증을 양도대했으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뺏어야 되겠죠. 이거는 자격 취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 역시 이 자격증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격 취소입니다. 둘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돼 있다? 자격 정지고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금지행위니까 자격 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해서 3번을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도표 중에서 이 사유에서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도표, 이 전의 도표, 요 도표에서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이 법의 위반에 징역형,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문제에서 1, 2번이 바로 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격 정지 처분 사유는 디귿 리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에서 되는 행정처분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 한 글자씩 땄을 때 이 사, 부, 결, 이, 양, 업, 투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는 휴, 업, 개, 이, 전, 시, 삼, 등, 금, 지, 이다시. 그래서 제가 이 유일하게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게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가 되는데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이렇게 외우면 모든 게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게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 절대적 취소 사유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 이 업자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으면 당연히 등록 취소해야 되겠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위반해서 다시 중개 업무를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를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사로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부결의 영업 투 이렇게 외웠다고 해서 이거 다 끝났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 글자가 의미하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휴업계 이전 시 3등 금지 2다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이 개자하고 전자입니다. 개는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바로 상대적 취소세입니다. 반면에 거래계약서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았거나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문제가 자주 나오냐면은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된다.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 글자씩 따서 외웠으니까
휴업계 개 거래계약서 오케이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듯한 이런 지문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전속중기계약이 되는 거죠. 전속중기계약을 체결하고 어디에 위반했을 때? 전속중기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 의무가 된다고 했죠. 여기에 위반했을 때만 상대적 취소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세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등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등 기준은 전속중개세에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거는 업무정지처분서이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근데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건 이제 외웠으니까 휴업계 이전 전속중개계약서 오케이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글자씩 따갖고 외웠으면 이 글자가 의미하는 뜻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대적 취소서의 상대적 취소서 요거만 한 글자씩 따서 외우지 나머지는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방법은 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이니까 시설이 되는 거죠. 상대적 취소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유고를 초과해 휴업한 경우 휴자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거를 네 글자로 업무보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업무보증에서 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여기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가 의미하는 뜻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 취소세유 절대적 취소세유 요거를 이제 한 글자씩 따서 외웠는데 앞에서 살펴본 공개사항, 확인설명사항,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9가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드는 내용 9가지 그 다음에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세유 5가지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세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세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세유 이거를 전부 다 한 글자씩 써서 외우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공부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더라도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면서 합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정답을 찍는 게 이게 현명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형벌입니다. 이게 행정형벌도 이제 매 시험마다 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행정질서벌도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형벌 한 문제, 행정질서벌 한 문제인데 행정형벌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서 이제 3-3만 써놨는데 3-3하고 1-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이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러면 3-3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 이거 등록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3-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게 금쟁이에서 밑에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금쟁이를 암기를 하실 때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나 쉬면서 1-1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3-3 그러니까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는 거 증서, 직접, 투기 여기 이제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가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세에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셨으면
1-1은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3-3하고 1-1을 섞어놓고서 3-3을 찾아라, 1-1을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3을 찾으라고 하면 요거 5개 외웠으니까 찾으면 되는 거죠. 또 이것도 뭐 열심히 외운 것도 아니고 공령에서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 두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금쟁에서 밑에 3가지 증서를 직접 거래해 투기하는 거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1-1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서 이 지문 중에서 3-3에 해당되는 걸 빼면 됩니다. 빼면 1-1만 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출제가 되는데 간혹가다지 모의고사 보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3-3이나 1-1에 해당되지 않는 엉뚱한 사례를 갖다 집어넣고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야, 네가 강의한 방법대로, 네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답을 못 찾잖아 해갖고 이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의고사용입니다. 모의고사 잘 보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실제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만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도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1에 해당되는 거 외우는 방식, 저도 한 글자씩 따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가씨 누구? 이양 정비사 4급 임명광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한 글자씩 쭉 따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읽어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만 정확하게 알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공령에서 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1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이 중에서 뭐를 빼면 된다고 했습니까? 3-3을 빼면 된다고 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개업공인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사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종목에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사, 직접 거래죠. 그래서 증서 직접 투기, 이게 3-3이죠. 그러면 요거 빼면 요거 3가지가 1-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을 찾으라고 하면 3-3에 해당되는 걸 빼면 되고 3-3을 찾으라고 하면 3-3 5개 그거 알아뒀으니까 그냥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 형벌 해결됐죠. 그러면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찾으면 되니까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질서벌, 이 과태료도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과태료 처분, 이게 사유 다 외우려면 이게 한 페이지도 더 됩니다. 이거 외우려면은 머리 뽀개지겠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나올 때 이 과태료 처분서를 전부 다 외워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처분은 문제가 나왔을 때 사유를 먼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맞장입니다. 맞장. 이 맞장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맞장 룰은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단체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공인중개사였던 자,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는 시도이사가 과태료 처분하게 되고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하게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맞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간혹가다 보니 이 맞장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설명하기 난감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지금 이제 동영상 듣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맞짱 뜨자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래나? 얼른 도망가겠죠. 이게 1대1로 싸우는 거, 이거를 맞짱 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중에 이제 좋은 말, 말을 순화시켜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줄 모르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맞짱.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인계사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이 단체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였던 자 연수교육받지 않았을 때는 시도의사, 개업공인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여기서 말고 등록증이나 자격증이 못 쓰게 된 경우는 시도의사에게 재급을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X죠. 등록증은 당연히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짱, 여기에 해당되는 불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서도 맞짱이죠.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은 누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맞짱, 거기서도 맞짱. 이 맞짱이 이게 적용되는 이 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단입니다. 재단.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을 이렇게 재단한다고 얘기하죠. 재단. 옷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재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인인계사 협회라든가 거래정보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인계사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이 단체에 대해서 100만 원이 과태료가 나오면 이건 사유불면하고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공인인계사였던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 개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 단체는 500만 원, 개인은 100만 원. 그렇게 하면 딱 두 개는 별도로 정리해야 됩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이 과태료, 확인설명 의무 위반 500만 원이 과태료. 그러면 이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유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를 밟아서 접근한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맞짱, 그 다음에 재단, 그 다음에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유는 이거 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맞짱, 재단까지만 알아두시고 이 사유 전부 다 외우려면 이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다른 과목들이 공부할 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거 사유 안 외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맞짱, 재단만 알아두시라고 하면은 공부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사유도 시간 많으니까, 시간 널널하니까 이 사유도 외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맞짱, 재단 이거 갖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인계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 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이제 27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증이니까 개업공인사가 되는 거죠. 등록관청. 그러면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이거는 개업공인사가 되죠. 개업공인사는 누구랑 맞짱 뜬다? 등록관청하고 맞짱 뜨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사니까 등록관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래당사에게 손해배상 측면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개업공인사가 되는 거죠. 개업공인사가 설명하는 거니까 시도의사. 이거는 맞짱에서 반하는 거죠. 개업공인사는 누구랑 맞짱 뜬다고요? 등록관청하고 맞짱 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유를 외우지 않더라도 정답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랑 맞짱 뜬다? 국토부 장관하고 맞짱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짱, 이걸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과태료 처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는 맞짱 갖고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재단까지 알아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유까지 외워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짱, 재단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니까는 이 맞짱, 재단 이거 알아두는 게 이게 뭐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그냥 한 문제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씩 확보해 나가면은 이 법령 및 실무 공부할 거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서 점수는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 공부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공부는 조금 하고 점수는 많이 나오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령껏 접근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주 쉬운 자격증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를 학문을 연구하듯이 쭉 공부하면서 합격한다? 그러면 합격하더라도 있는 고생 없는 고생 고생하면서 합격하고 1년 안에 합격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하시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일단 합격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대표적인 이 샘플만 이렇게 몇 개 갖고 나와서 그렇지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은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험에 전부 다 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고 해 있죠. 법령 및 실무를 지금부터 처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은 이 실제 시험에서 법령 및 실무가 고득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2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는 올해 시험에는 전부 다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